한때 자원이 없는 나라라며 무시당하던 한국이 세계 무역과 첨단 기술 무대를 뒤흔드는 숨겨진 비밀 자원으로 일본 대표단의 오만한 논리를 완전히 뒤집었다면 믿어지시나요? 프린스턴 대학교 국제공공정책 포럼 현장에서 자원 강국의 위세와 견고한 자원 중심주의가 한국 대표단의 한마디에 무너졌습니다. 석유보다 더 귀한 자원을 무기로 전 세계 물류 허브와 조선방 위산업을 장악해온 한국의 비밀. 일본 대표단조차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믿을 수 없을 만큼 치밀하고 강력한 한국의 전략을 지금 확인해보세요. 애청자 여러분, 1초만 소중한 시간 내주시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것은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열렸던 국제공공정책 포럼에서 겪은 일 때문입니다. 저는 미국 국적을 가진 정치외교학 교수로서 오랫동안 한국의 경제 발전과 정치 구조를 연구해왔습니다. 특히 한국이 어떻게 반세기 만에 최빈국 수준에서 세계적 경제 강국으로 올라섰는지 그 과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해온 것이 제 전문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국제사회의 주요 석학들이 모이는 프린스턴 대학교 국제공공정책 포럼에 초청받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참으로 흥미로운 광경을 목격하였습니다. 처음 그 포럼의 분위기는 다소 의례적이었습니다. 세계 곳곳의 국가대표단과 학자들이 모여 각자 자국 혹은 자기가 연구하는 국가의 성장 전략을 발표하고 공유하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회의 주제는 21세기 국가 번영 전략으로 특히 국가 간 격차를 만들어내는 요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 국제사회가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지를 논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의가 중반부로 흘러갈 즈음 상당히 도발적인 발언이 터져나왔습니다. 일본 대표단이 연단에 올라 역사적으로 풍부한 자원을 기반으로 군사력과 경제력을 쌓은 국가들이 결국 세계 무대의 주도권을 쥐어왔다고 강하게 주장한 것입니다. 일본 대표단은 러시아나 중동의 산유국들을 예로 들면서 풍부한 석유나 천연가스 자원으로 부를 축적하고 막대한 군사력을 확충하여 세계의 판도를 뒤흔들었다는 사례를 나열했습니다. 또 미국의 경우 역시 풍부한 천연 자원, 드넓은 국토가 국가 경쟁력의 바탕이 되었다며 자원과 영토가 가져다주는 결정적 이점을 부각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본 대표단은 약간은 비꼬는 투로 자원이 부족한 나라들은 결국 강대국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식의 결론을 은연중에 드러냈습니다. 특히 한국을 콕 집어 언급하며 과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의 경제적 군사적 지원에 기대어 우연히 성장했을 뿐이지 자체적인 자원이나 기반이 없으므로 결국 누구에게나 의존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당시 저는 과연 그 발언이 정말 유효한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자원이라는 것이 정말로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절대적 요건일까? 물론 저는 한국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한국이 어떻게 경제 발전에 성공했는지 그 과정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대표단이 너무도 확고하게 세계는 결국 자원을 가진 나라가 승리한다는 논리를 폈을 때 회의장 내 분위기가 순간적으로 묘하게 기울었습니다. 자원이 풍부한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빠른 부강을 이룬 사례는 곳곳에 있었으니까요. 설득력이 전혀 없는 이야기는 아니었고 참석자들도 어느 정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 손을 들어 발언 기회를 청했습니다. 저는 한 명의 미국인 교수로서 중립적 태도를 지키되 분명히 제가 연구해온 한국의 사례를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자원이 없다고 알려진 한국은 어떻게 짧은 시간 안에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 되었을까? 라는 질문을 조금 더 공론화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예로 든 질문을 회의장에 던졌습니다. 혹자는 미군이 주둔하고 미국의 자본이 유입되었다는 이유로 한국의 성장을 특수한 경우 혹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알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꺼내자 몇몇 이들은 한국의 경우는 미국의 기적적인 지원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간단히 정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을 직접 연구해본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한국에는 그런 외부 지원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구조적 요인들이 숨어 있습니다. 당시 회의장에서는 한국 대표단도 와 있었습니다만 그들의 발표 순서는 후반부였기에 일단은 저의 질문이 곧장 논쟁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일본 대표단은 제 의도를 알아채고는 한국은 여전히 자원 빈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원유나 광물 자원 하나 없는 나라가 어떻게 스스로를 지킬 것인지 궁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세계 패권은 자원에서 온다는 결론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대표단의 발표 차례가 되자 분위기는 크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대표 중 한 분은 한일 양국 사이에서 여러 외교 경험을 쌓았던 인물로서 국제무대에서 단련된 수완이 느껴졌습니다. 그분은 미소를 잃지 않고 차분하게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도 석유보다 더 귀한 자원이 존재한다라는 말로 청중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저는 그 순간 바로 이걸 기다렸다는 심정이 들었습니다. 평소 저 역시 한국의 특별한 자원에 대해 연구하면서 그것이 일종의 핵심 동력이라는 결론에 도달해왔거든요. 그런데도 보통 국제적 담론에서는 한국을 자원 빈국이라고만 보는 시각이 많아 이 부분이 잘 부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발표가 더욱 반갑고 인상 깊었습니다. 한국 대표는 우선 데이터부터 꺼내들며 한국 무역액이 2022년 기준으로 1조 2천억 달러를 넘어섰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세계 9대 무역국에 해당하는 규모로 인구나 국토 면적을 고려하면 가히 폭발적인 수준입니다. 여기까지는 저도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만 문제는 이 무역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대표는 고지어 한국 무역의 99.6% 이상이 해상을 통해 이뤄집니다라는 통계를 제시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 숫자에 놀란 기색을 보였는데 사실 학계에서도 90% 이상이라는 말은 자주 들어봤지만 99% 넘게 해상 무역이 차지한다는 구체적 수치를 체감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해상이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 한국 대표는 이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반도 국가이자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지리적 특성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기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지구상의 바닷가를 낀 나라가 어디 한국뿐이겠습니까? 그럼에도 한국이 해상을 통해 막대한 무역액을 창출하고 세계 9대 무역국에 오를 수 있었던 데에는 그만큼 바다를 제대로 활용했다는 점이 핵심이라는 것이 한국 대표의 주장이었습니다. 특히 부산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환적항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한국이 단지 자기 나라 물품만 수출입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물류가 한국을 거쳐가는 허브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산항에는 유럽, 아시아, 미주 등지에서 온 화물이 상시적으로 집결하고 다시 다양한 노선을 통해 재분배된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아시아에서 제조된 물품이 부산을 거쳐 미주로 가고 유럽에서 들어온 화물도 부산을 경유해 아시아 여러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한국은 국제 물류 거점이 되어 자신들의 항만 인프라를 통해 연결의 가치를 창출해왔습니다. 생각해보면 석유나 광물처럼 언젠간 고갈될 수 있는 자원과 달리 이런 해상 물류와 네트워크는 적절한 관리와 혁신만 있으면 무궁무진하게 가치를 늘려갈 수 있습니다. 더욱 흥미로웠던 것은 바로 그 해양 플랫폼을 통해 한국이 조선업에서 독보적 위치를 확보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한국 대표는 조선업 관련 통계를 공개했습니다. 세계 선박 발주 시장에서 한국이 LNG 액화천 연가스 운반선 수주에 있어 70% 이상을 차지한다는 수치가 그것이었습니다. LNG 운반선이라 하면 영하 160도 이하의 극저온 상태로 천연가스를 옮겨야 하는데 이 과정에는 극도로 정밀한 용접 기술과 소재 역량, 안전성과 내구성을 보장할 수 있는 고도의 기술이 필수라고 합니다. 그런 기술력을 한국이 오랫동안 축적해왔고 지금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하나오션의 대우조선해양 등의 회사들이 고부가가치 선박을 건조하고 있는데 LNG 운반선 수주가 몰려들어 조선소 가동률이 매우 높다는 소식도 전해 들은 바 있었습니다. 저는 이 발표를 듣고 한국이 정말 해양을 자원으로 활용한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자원이라고 하면 땅속에 묻힌 기름이나 구리에만 주목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땅속이 아닌 바다에서 새로운 기술과 산업을 만들어냈습니다. 바다는 한 나라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투자와 혁신을 이뤄낼 수 있다면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공간이라는 것을 한국은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발표 중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습니다. 요르단의 사례를 들며 그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와 영토를 교환하여 홍해 연안 19km의 해안선을 확보하고 그곳에 아카바항을 지어 무역로를 개척해 나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면적이 넓은 육지를 포기하더라도 해안선이 주는 이점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한국 측 발표자는 바로 이 점을 강조하며 해안선이 있느냐 없느냐가 국가의 장기적 생존과 번영에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지는 발표에서 한국 대표단은 조선업뿐 아니라 방위산업을 예로 들었습니다. 사실 방위산업하면 항공기나 탱크, 첨단 무기를 떠올리기 쉬운데 한국은 이미 해군 함정과 잠수함, 구축함 건조 기술까지 상당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조선소에서 축적된 기술력이 자연스럽게 군함과 잠수함 건조로 확장될 수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이나 독도함 같은 대형 수송함을 건조해 해군 역량을 키워왔습니다. 해군력이 중요한 이유는 한국이 수출입을 해상으로 의존하는 나라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주변에 북한, 일본, 러시아처럼 강력한 해상 전력을 가진 이웃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물론 지정학적으로 여러 국가가 인접해 있다는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한국 대표가 강조한 내용 중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해군 역량을 키우고 첨단 함정을 건조하는 과정에서 얻은 기술이 그대로 방산 수출에도 적용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미 한국은 K2 전차, K9 자주포, FA-50 전투기 등을 대규모로 수출하며 국제 무대에서 방위산업의 신흥 강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2022년에는 폴란드와 20조 원 규모에 달하는 대규모 무기 수출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는 한국 군사 기술력이 상당한 신뢰를 받고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조선업체가 보유한 정밀 용접, 고강도 소재 기술, 에너지 효율 제어 능력이 다른 무기체계 개발에도 적용된다고 하니 바다를 활용하며 쌓아올린 역량이 얼마나 넓고 깊게 뻗어나가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 대표는 국제해양 질서를 준수하고 해상교통로를 지키는 것이 한국에 매우 중요한 일이므로 동아시아 해역에서의 충돌이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도 항행의 자유와 국제법 준수를 강조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스스로를 해양국가로서 바다의 안정과 질서 유지를 핵심 국가 이익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는 단순히 군사력 과시가 아니라 해상 물류가 전부인 한국에 있어 매우 현실적인 안보 전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필요하다면 우주 정찰 자산 등도 개발해 해양 안보를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더욱 강조될 부분이라는 언급도 덧붙였습니다. 이렇듯 한국 대표의 발표는 기존에 알려진 한국이 자원 빈국이다라는 통념을 뒤집어놓기 충분했습니다. 일본 대표단이 말했던 자원 결핍 국가의 한계라는 주장과 정면으로 맞서는 내용이었기에 저를 포함해 현장에 있던 많은 이들이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회의장은 묘한 정적과 함께 한순간 숙연해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한국이 이렇게까지 철저하고 방대한 데이터로 해양 분야에서 얼마나 앞서 나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었던 듯 보였습니다. 저 역시 발표 내용을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기는 했지만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된 수치를 다시금 확인하니 인상적이었습니다. 제 관점에서 보면 한국은 과거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고 땅속 자원도 변변히 없었으나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해양 분야에 엄청난 집중을 해왔던 듯합니다. 국내외적으로 무역 항로가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조선업, 항만, 인프라, 해운산업이 함께 발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레 방위산업도 성장할 수밖에 없었고 국제협력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짧은 시간 안에 세계 최고 수준의 선박 건조 기술을 확보했고 항만은 글로벌 물류의 핵심 노드로 발전했으며 방위산업은 세계 주요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제가 이 포럼에서 특별히 흥미로웠던 것은 일본 대표단이 한국을 사실상 무시하며 자원이 없는 나라는 결국 누군가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못 박았던 그 태도가 한국 대표의 발표 이후에는 급격히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제가 본 바로는 처음엔 일본 대표단이 살짝 거만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자기들이 추구하는 자원 중심주의가 정론이라고 생각했고 대다수 참석자들이 거기에 동조할 것으로 예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 대표단이 석유보다 귀한 자원이라며 바다를 강조하고 구체적인 통계와 세계적 위상을 근거로 제시하자 그 말에 쉽게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해상 물류나 조선, 그리고 방위산업으로 이어지는 한국의 가치사슬이 그만큼 견고하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기에 일본 대표들은 순간적으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특정 국가를 상대로 너희는 결국 자원이 없으니 어쩔 수 없다고 일축하기엔 한국이라는 사례가 너무도 강력한 발레로 작용한 셈이지요. 일본 대표단의 자존심에 금이 가는 분위기는 확실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회의장 내 다른 참석자들은 오히려 한국 사례에 큰 박수를 보내며 자원 없는 나라가 어떻게 그토록 철저하고 독창적인 방식으로 자국 산업을 키웠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누군가는 질문을 통해 만약 한국처럼 자원이 없는 국가들이 모두 비슷한 전략을 취한다면 같은 성과를 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국제 협력이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여러 현실적 장애 요인을 지적하긴 했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바다를 어떻게 바라보고 활용하느냐라고 답했습니다. 바다는 무한히 열려 있고 무역과 물류, 조선, 해양기술, 방위산업 등 다방면에서 새 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20세기에는 확실히 석유나 광물, 광대한 영토가 한 나라의 패권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21세기에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한국이라는 사례는 그 점을 세계에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회의가 끝난 후 비공식적으로 진행된 담화에서 유럽의 한 학자가 자원 중심 패러다임이 흔들리고 있다. 한국이 바로 그 전환의 대표적인 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이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한국이 이룩한 무역 규모, 조선 분야의 초격차, 방위산업의 약진은 모두 바다라는 무형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서 비롯된 것이니까요. 이후 포럼이 마무리될 때쯤 많은 참석자들이 한국 대표단에게 연락처를 물으며 후속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제3세계나 아프리카에서 온 대표들은 한국이 자본이 없던 시절부터 어떻게 항만과 조선업에 투자했는지 해군력은 또 어떻게 키웠는지 자세히 알고 싶어 했습니다. 이들은 자국의 해안선을 활용해 한국처럼 수출 경제를 키우고 방위산업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 역시 한국 대표단과 함께 서로의 자료를 교환하며 제 학문적 탐구를 더 깊이 진행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돌이켜보면 한국이 해양 국가로서 걸어온 길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지형적으로 미묘한 지정학 속에 있고 주변에 강대국들이 둘러싸여 있어 자칫 잘못하면 해상 교역로가 막힐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항만, 조선, 해운 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해상 무역의 핵심 경쟁력을 쌓으며 군사력도 해양 중심으로 개편하는 전략을 취한 것은 상당한 용기와 도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전 세계 해상 물류 흐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단계까지 도달했으니 저와 같은 연구자 입장에서는 이 과정을 더욱 깊이 탐구해보고 싶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한국을 두고 땅속에서 뽑아낼 자원이 하나도 없는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번 포럼에서 들은 한국 대표단의 발표와 제 연구 내용을 종합하면 한국은 사실 자원이 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국가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했거나 혹은 당연하게만 여겼던 바다라는 자원을 가장 성공적으로 활용해온 선두주자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무역액은 이미 명실상부 세계 9대 무역국 수준으로 올라섰고 1조 2천억 달러라는 규모는 쉽게 달성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국가가 이런 숫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원이나 지리적 이점, 오랜 기간 축적된 기술력이 필요한데 한국은 상대적으로 좁은 영토와 빈약한 지하자원 속에서도 바다를 통해 그것을 이뤄냈습니다. 조선업에서 LNG 운반선을 비롯해 초대형 유조선, 첨단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가치 분야를 석권하고 있으며 조선업에서 쌓은 노하우는 친환경 스마트 선박, 자율항해선 등 미래 기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제해사기구의 환경 규제에 발맞춰 탄소 중립 선박을 선도적으로 개발하는 데에도 한국은 매우 적극적입니다. 이런 기술 경쟁력은 향후 세계 선박 시장에서 한국을 더욱 앞서가게 할 확실한 근거입니다. 나아가 해군 함정, 잠수함 건조 기술도 이제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수준이 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방산 수출까지 확대하며 거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한국 조선 산업과 방산 산업은 하나의 커다란 뿌리에서 나오고 있는 셈입니다. 무역과 조선, 방산으로 이어지는 해양 플랫폼은 21세기 국제사회에서 국가 경쟁력을 가늠하는 핵심 축이 되고 있습니다. 석유나 광물처럼 언젠가는 채취량이 줄어들고 시장 변동에 민감한 자원과 달리 바다는 인류가 끊임없이 교류하고 연결되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 통로를 최대한 창의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활용하여 국가 경쟁력을 극대화해왔습니다. 저 역시 한국에 관한 책을 집필하면서 종종 해외 독자들에게 한국은 정말 자원이 없는 나라가 맞느냐고 질문받았는데 이제는 그들에게 한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생각했던 자원과는 다른 형태의 석유보다 더 귀한 자원을 가진 나라일 뿐입니다. 라고 답해야겠습니다. 이처럼 한국이 보여준 해양 전략은 자원에 의존하지 않고도 경제 발전과 안보 강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일본 대표단은 초반에 한국을 깎아내리려는 태도를 보였으나 결국 그들이 내세웠던 자원 중심주의 논리와는 다른 한계 없는 플랫폼이 바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회의 말미에 일본 대표단이 발표했던 자원 기반 성장 모델은 현 시점에서 유효하긴 해도 완벽하지 않다는 데에 분위기가 기울었습니다. 석유나 광물 자원은 때로는 외부 가격 변동, 지정학적 리스크, 환경 규제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해양을 기반으로 한 무역과 산업은 그러한 충격을 더 유연하게 흡수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예시는 그 사실을 극명하게 입증했습니다.
포럼이 끝난 후 저는 한국 대표단의 발제를 다시 검토하고 그들과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제 연구 영역에서 핵심 주제로 삼아왔던 한국의 자원 논쟁에 대해 많은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유럽, 아프리카, 중동 각 지역에서 온 학자들이 한국 대표단과 협력을 희망하는 모습을 보며 한국이 이미 많은 개발도상국들에게 일종의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들은 한국처럼 해양을 활용해 자국 산업 기반을 키우고 수출입 물류망을 확보하려는 구상을 진지하게 하고 있었고, 한국이 축적한 기술과 경험, 제도적인 노하우를 배우려는 열의가 대단했습니다. 제가 이번 글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명확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자원이 없는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바다라는 무한한 자원을 활용해 글로벌 무역과 조선해운 방산해양 기술 전반에서 놀라운 성취를 거둔 해양 강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 지표로만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기술력과 국제사회에서의 인식 변화로도 충분히 드러납니다. 세계 9대 무역국이라는 타이틀, LNG 운반선 70% 이상 수주, 대형 방산 수출 등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한국이 바다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석유보다 더 귀한 자원이라는 표현은 과장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한국이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그 표현이 결코 허언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한국을 연구하는 미국 교수로서 이 나라가 어떻게 바다에서 더 큰 가치를 창출하며 다음 단계로 도약할지를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전 세계가 어떤 식으로 이 해양 자원의 가치를 재발견해 나가는지도 관심을 가지고 살필 생각입니다. 이번 프린스턴 대학교 국제공공정책 포럼은 일본 대표단의 자원 없으면 강대국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한국 사례 앞에서 무너진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기에 이 이야기를 널리 전해야겠다는 사명감을 느낍니다. 한국이 보여준 해양 활용 전략, 그것이 앞으로 어떤 또 다른 기적을 일궈낼지 무척 기대되고 그 과정에서 또 얼마나 놀라운 데이터를 제시하며 세계를 설득할지 궁금합니다. 이제 그 누구도 한국을 자원 빈국으로만 치부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바다는 이미 한국의 가장 강력한 자원이 되었고 그 사실을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나요? 저 미국 교수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의미가 있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